러시아가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그 한국사 교과서에 보면 이런 바 이제 나선정벌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1차, 2차 청나라에서 나선,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이 나타나서 계속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청나라에서 조선에다가 군사를 파병해서 얘들을 좀 부셔야 되겠는데 군사를 좀 파병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른바 나선 정벌을 하게 되는데 그게 1654년, 1658년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우리 왕은 누구냐면 효종임금입니다. 효종임금은 바로 그러니까 복림대군이죠. 그러니까 이 병자호론 때 중국에 끌려가서 소현세자는 굉장히 나중에 이제 친청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죠. 청나라와 가까워지고 청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 제국으로서의 속성이나 또는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학 기술에 대한 이런 깊은 감명을 받아서 사실은 이제 친청 정책을 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 인조가 너무 이제 대노해서 결국 그러니까 제대로 하여튼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복림대군 둘째 복림대군도 같이 이제 끌려갔었는데 둘째인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었죠. 효종이 되면서 이른바 이제 그 북벌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건 구호였던 거죠. 내부적인 통치를 위한 뭐 구호였는데 북벌을 하겠다던 효종이 결국 청나라가 요구하는 이런 이제 파병을 해서 나선 정벌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로 물리치게 됩니다. 러시아가 이제 계속 이 시베리아까지 장악을 하고 딱 보니까 이 극동 지역에 좋은 땅이 있어서 그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청나라와 조선의 연합군에 의해서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경을 보면 지금 중국 영토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청나라가 확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1600 러시아가 이제 시베리아하고 동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내려오려고 했는데 1689년 결국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어서 영토가 이런 형태로 확정이 됩니다. 지금 이 지역은 다 그러니까 러시아 땅이 됐지만 원래는 이제 청나라 땅이었던 거죠. 그 영토를 보면 뭐 대충 이런 그림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중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역 지역과 그리고 이제 동북 지역 뭐 이런 정도의 영역을 확장을 했고 청나라는 훨씬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특히 이제 그 북방 민족들 몽골족도 그렇고 중과라부라고 그래서 이 지역을 거의 그러니까 한 번도 장악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청나라가 결국 이 지역을 다 장악을 해서 영토로 확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의 영토는 보면 이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여기 이제 몽골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러시아에 넘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 극동 지역도 러시아에 넘어갔고 이 서쪽 지역은 러시아의 일부로 넘어갔고 일부는 중앙아시아의 그 독립국가들 키르기스탄이라든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죠. 이제 러시아가 탈취하는 조약이 애훈 조약이라는 겁니다. 아이훈 조약이라는 건데 1858년 그리고 이제 북경 조약을 통해서 연해준 지역을 가져갔습니다. 이때 사실은 이제 중국이 청나라가 힘드니까 아편 전쟁을 통해서 중국 대륙을 침략해 오니까 러시아에다가 좀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중재를 해준 게 아니라 불난 집에 이제 가서 불을 꺼준 게 아니라 채무를 훔쳐온 격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국 동북 지역을 내만주 그리고 옛날에 그러니까 청나라 때 확보했던 지금은 러시아 땅이 된 이 지역을 외만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영토가 거의 비슷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동북 삼성 지역이 대체로 한반도의 한 4배 내지 5배 정도
영토 규모가 되는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역사적 과정 자체는 좀 지금 현재 그래도 러시아와 중국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제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좋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건 아마 미국이라는 이제 공동의 그러니까 대양 국가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냉전 시대에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양진영이 갈라지기도 했지만 결국 소련이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인도 중에 또 하나는 결국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키신저가 등장을 해서 중국과 손을 잡고 사실은 이제 중소 이념 분쟁이라든지 국경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중국과 손을 잡아서 소련을 압박하는 이런 그러니까 정책을 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나 국제관계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이가 나빠질지 적이 될지 동지가 될지 모르는 그런 역사적 과정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른 특히 이제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 발전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번에 그러니까 우리 이병환 교수도 이 지도를 보여줬는데 굉장히 많은 강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의 중국과 러시아의 그 국경은 이렇게 지금 이제 아무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흑룡강, 중국에서는 흑룡강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무르강과 우스리강 요 두 개를 이제 경계로 해서 국경이 만들어져 있죠. 송화강은 원래 이제 백두산 쪽에서 발원을 해서 길림을 지나서 하얼빈을 거쳐서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이제 아무르강, 흑룡강하고 합류해서 동해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지역에 그 하얼빈에서부터 흑룡강을 따라서 보면 굉장히 많은 여기 도시들이 있습니다. 도시들이 있는데 주로 그러니까 그 북만주 지역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벌였던 우리 선조들이 주로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북만주 지역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항일 무장 투쟁을 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요한 중심지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상지시, 지금은 이제 상지시라고 그러고 중국말로는 상제시, 상제죠. 조상지의 이름을 따서 붙인 상지시가 이 중심지였습니다. 당시에는 그 주하라고 불렸던 곳인데 이런 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얼빈의 그 광역도시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죠. 러시아 영토 확장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한 기퉁이에서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을 확장을 하고 시베리아를 개척하고 그 다음 이렇게 베링에까지 넘어서 알래스카까지 러시아 영토였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과 서쪽 그리고 동쪽 극동 지역 이렇게 장악을 해갔던 겁니다. 지금 또 이제 그 러시아 영토가 많이 줄어들었죠. 중앙아시아의 많은 부분들이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1800년대부터는 러시아 혁명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로 모델로 삼은 것은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델로 삼았던 것은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름은 그런 나라를 손을 떴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혀 그런 체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됐죠. 그래서 내부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혁명운동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사실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보면 이렇게 서방을 추구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짜고 체제라는 아주 극단적인 이제 억압 체제 이런 것이었고 거기에 저항해서 많은 농민들이 학생들이 노동자들이 그리고 이제 지식인들이
혁명 투쟁을 벌였고, 그 마지막 이제 선택지는 레닌주의. 그러니까 결국 레닌주의의 볼셰비키즘이 러시아 혁명을 성취시킵니다. 네, 러시아의 이제 황제들입니다. 알렉산드르 2세가 1881년에 암살당했죠. 인민주의자에 의해서 암살됐습니다. 근데 이 인민주의자들이 그 알렉산드를 암살하면 끝날 거로 생겼는데 훨씬 더 그러니까 그 억압적인 체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르 3세는 오랫동안 제위를 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니콜라이 2세가 러시아 혁명 때까지 1918년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세 황제 그러니까가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러시아를 통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러시아 혁명 과정에는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러시아 혁명을 얘기를 하는 건 너무 복잡하고 너무 그러니까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차예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첼니세프스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혁명을 목전에 두는 그런 상황에서는 플레아노프나 마르코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를 처음으로 도입한 선구자들이 있는 셈이죠. 선구자 있고 이들도 결국은 레닌에 의해서 강하게 비판을 받았고 결국 레닌이 혁명의 주도권을 쥐고 혁명 지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것은 레닌이고 레닌과 더불어 트로츠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나중에 후계자는 스탈린이 되지만 스탈린보다 혁명 과정에서는 트로츠키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사실은 했습니다. 레닌입니다. 러시아 혁명은 결국 제1차 세계대전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러시아의 모순들이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의 모순들이 내부적인 모순들이 폭발하고 결국 혁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소비에트라는 형태의 새로운 이제 우리말로 하면 평이해. 지금 말로 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평이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 권력을 프랑스 말로는 이제 꼬뮌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스스로 이제 대중이 봉기해서 권력의 주체가 되어서 권력 체제를 수립하는 이런 체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이제 독일과 조약을 맺습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조약인데 러시아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이 전쟁을 계속하는 한 러시아 혁명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 혁명 후에 수많은 그러니까 간섭군들이 제국주의 군대들이 러시아에 직접 군대를 파병해서 러시아 혁명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페테르부르크가 수도였는데 모스크바로 수도를 옮겼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 모스크바도 사실은 이런 백군들과 프랑스군, 영국군,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서 굉장히 위협을 받습니다. 이 보면 지도를 보면 이 당시에 1919년 러시아 혁명이 얼마나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었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극동 지역은 미군과 일본은 그러니까 거의 한 20만 명 가까운 대병을 파병해서 거의 극동 지역을 침상키려고 먹으려고 그랬죠. 먹으려고 그랬는데 결국 그건 실패했지만 어쨌든 이런 형세였습니다. 곳곳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서방과 서방국가 이른바 그러니까 제국주의 군대들과 국가들이 간섭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위기 상황이었고 이 위기 상황에서 지금 말하자면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싸움을 지휘하는 게 트로츠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전 과정에서 혁명을 성공시키는 과정도 그렇고 1905년 혁명도 그렇고 1917년 혁명도 그렇고 그리고 내전 과정에서도 트로츠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은 하지요.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레닌의 후계자가 트로츠키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상을 했는데 트로츠키가 아니라 스탈린이었습니다. 스탈린은 트로츠키처럼 이렇게 대중적인 지도력은 없었지만 당을 사실은 조지고 장악을 한 거죠. 당을 장악한 거고 그 이후에도 보면 알지만 스탈린의 그러니까 이 강점이라는 것은
당 조직 이런 것들을 장악해서 움직이는 능력이 탁월한 인물입니다. 이 터키어 곳곳에서 이제 맹활약을 합니다. 이거 뭐 사병 조직하고 아주 뛰어난 선동가, 엄청난 선동가였다고 그래요. 이 적군 병사가 웃고 있는, 처형당하는 순간에 웃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사실은 가능한데, 노예처럼 살던, 짐승처럼 살던 이런 그러니까 러시아의 인민들이 혁명을 통해서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 혁명의 주인공, 세계의 주인공이 됐다는 짧은 순간이지만 그런 희열을 맛보고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상황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당시의 러시아 상황으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웃고 있는 장면을 그렇게 해석할 사람도 있고 뭐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은 사실은 그러니까 전 지구상의 권력 관계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역사에서 사실은 엄청난 놀라운 경험인 거죠. 과거 그러니까 봉건 시대나 그 이전 시기에 많은 그러니까 농민 반란이나 봉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권력을 뒤집었고 무너뜨리긴 했지만 스스로가 권력을 무너뜨리고 권력의 주체로서 왔던 과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건 뭐 그러니까 농민군이나 이런 경우 이제 일부가 권력을 장악했지만 그건 민중 전체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맡기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러시아 혁명은 어쨌든 결국 나중에 그러니까 실패했지만 러시아 그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것이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실패했지만 이 혁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 혁명과 한국 민족해방운동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예로 이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레닌의 바로 옆에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러시아 세계 혁명운동의 지도자 레닌 바로 옆에 박진순이라고 조선혁명가가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태극기가 보여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있었던 모스크바에서 있던 집회에 태극기가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 거죠. 이런 러시아 혁명과 이제 극동 지역의 민족해방운동, 조선인들의 민족해방운동, 의병운동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현재 조선인들인데 러시아에 일찍부터 조선인들이 넘어가서 사실 결국 일본이 조선을 침탈할 때 의병운동을 초기에 굉장히 세게